안녕하세요. 기온이 내려가서 그런지 감기 바이러스일진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군요. 마스크 꼭 쓰고 예방수칙 잘 지키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7장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원리라든가 기타 등등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암호화폐 제 7장입니다. 7장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과제물 나머지는 다 잘 쓰셨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정부 관계자라면 국내에서 ICO를 허용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그 이유를 200자 이내로 작성하시오라고 과제물을 내줬죠. 그런데 ICO 허용 여부에 대한 거 과제 제출자가 총 21명입니다. 21명 중에서 허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10분, 그리고 조건부로 허용을 하자라고 얘기한 학생이 4명, 그리고 이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학생이 6명, 그리고 다른 건 다 했는데 그 답만 안 쓴 학생이 1명 있어요. 근데 이제 허용하자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국 자산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ICO를 허용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대부분인데, 조금 특이한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강대현 학생이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증권형 토큰은 암호화폐의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ICO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뒤집어서, 그 얘기를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현존하고 있는 증권은 모두 암호화폐형 코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유한 학생은 허용을 하는데 왜 허용을 해야 되느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ICO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게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제가 볼 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암호화폐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이트마다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가 다 다르세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다 똑같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합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으세요? 물어봐요. 거의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암호화폐 하지 말라 그래요. 블록체인은 제3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개인 키를 분실했을 때, 내 니모닉을 다른 사람들이 오픈했을 때, 그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한테 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이,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증권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도 그 돈이 본인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워드 내가 수시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능력이 되시는 분만 암호화폐 투자해라 하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김유한 학생이 얘기한 암호화폐 쪽은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허용하는 의견 중에서 유태웅 학생이 조금 재밌는 의견을 줬어요. ICO는 클라우드 펀딩과 같다. 개체가 코인이라는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선한 답변이었어요. 어쨌든 강대현, 김용환, 김유한, 김윤성, 문세종, 박혁진, 신승훈, 양지백, 유태웅, 최경환 학생이 허용하는 게 좋다. 근데 조건부 허용은 김윤재, 안우혁, 유하성, 최현욱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그 김윤재 학생은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면 허용하겠다. 안우혁 학생은 지금은 아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하성 학생은 법령이나 특별법으로 규제를 명확하게 만든 후에 나는 허용하겠다. 최현우 학생은 사기나 유사수신에 대한 해결책이 생기면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박혁진 학생은 허용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허용은 하되 백서와 로드맵의 진행 상태를 체크해서 괴리가 발생을 하면 처벌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의견이 괜찮은 것 같아요. 비허용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나상일, 이병현, 이승원, 이찬영, 이한빛, 허수진 6명의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비허용 얘기는 다 사기꾼들이 기성을 부린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거는 이찬영 학생과 똑같이 이 클라우드 펀딩하고 똑같다, ICO는. 그런데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투자 위험이 크고 법적 근거가 없다, 얘기했죠. 그렇죠? 아까 유태웅 학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펀딩하고 같으니까 허용을 하자. 그런데 이찬영 학생은 클라우드 펀딩하고 똑같은데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한빛 학생은 사기도 사기지만은 KYC 있죠? Know Your Customer, 그 절차가 너무 쉽다, 검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문인호 학생은 다른 과제물은 다 답을 쓰셨는데 요건 답을 안 썼어요.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쵸?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ICO 한장 리뷰를 뭘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이걸로 정했어요. 지금 ICO는 거의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ICO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ICO를 하려면은 이런 다단계라든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 좋은 ICO, 나쁜 ICO 있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많은 부분들이 투자를 받고 투자에 대해서 엔젤 투자지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통장 까니까 그거 쫓아가서 돈 벌 거라 생각해 가지고 피박 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지갑 관련돼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어떻게 하면 암호화폐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ICO를 통해서 내가 암호화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ICO에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지만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암호화폐 지갑.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보유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보유하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죠.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거기서 암호화폐 가지고 결제를 받아.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요새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계속 올라가면은 꼭 이런 전화가 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착한 교육 연구소가 암호화폐에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만 올라가고 전화 오더라고. 전화 뭐라고 오냐면 거기 암호화폐 결제됩니까?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무슨 방송국에 무슨 기자인데요, 취재하러 가도 되냐고. 실제 결제하러 오는 사람은 없고 방송국에서 결제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사실 암호화폐 결제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쵸? 네. 여기 여러분들 암호화폐 지갑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어떡한다?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는요, 옛날에 한참 암호화폐 활성화될 때는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도 있었어요. 수수료를 얼마 받고 그러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그 암호화폐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냥 받아서 다른 거 쓰고 그거는 보관하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 비트코인 결제로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요거 오늘 시간이 되면은 요거 이렇게 결제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그걸 결제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코인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등록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암호화폐 가지고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은 그 코인맵에 등록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안 되면은 지갑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쉬운 방법, 채굴 있죠. 채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채굴을 권장하지를 않아요. 채굴은 일단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는 채굴은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채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쉽게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방법. 거래소 있죠? 빗썸이든 업비트든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현찰이나 카드를 가지고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들, 뭐 게임을 한다든가 스팀잇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만든 뮤는 그 뮤도
이더리움용 지갑인데 그거 말고 이제 비트코인용 지갑 갖다가 비트코인 지갑이 어떻게 작동하고 비트코인은 지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갑의 작동 원리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쵸? 지갑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하면요, 비트코인 지갑의 원리는, 비트코인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보유량과 소유자를 나타내는 공공장부라 그랬어요. 장부가 왜 화폐가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제가 재산 10억도 제가 금고에 5만원권 1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에 장부에 박경호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된 이유는 장부이기 때문에 화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부에 사람 이름 대신,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하면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대신에 비트코인 주소만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 주소만. 이 주소는 개인의 가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가명. 그래서 이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비트코인 주소만 정리되어 있다 보니 사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내가 은행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민증 없이도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용자에게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주소만 알면 보낼 수가 있다. 주소. 은행 계좌처럼 이 주소는 일련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이 번거롭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이제 알아듣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숫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를 기억하는 것도 힘들고 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타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QR코드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람 있죠. 보내는 사람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지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은 인터넷에 연결되지도 않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받는 사람은 인터넷에 연결 안 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 미풋볼 어떤 학생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딱 나오니까 그 2600 비트코인인가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들 도네이션 받을 때도 명함 같은 거에다 이렇게 주소 있죠, 주소. 비트코인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명함 돌리면 이제 일본 같은 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그 팁 받을 때 있죠, 팁 받을 때 그 이렇게 자기가 입고 있는 티 있죠, 티 앞에다가 비트코인 QR코드를 인쇄해 가지고 팁을 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연결돼야만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공개 키하고 개인 키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내는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 그죠?
보내는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받는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한은행에 박경호가 1억 원이 있다. 근데 여기서 5천만 원을 우리은행에다 5천만 원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1억에서 5천을 빼서 얘를 여기에다가 갱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은행 그 친구한테, 홍길동이라는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적어주는 게 내가 실제 돈을 송금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공개키와 쌍이 되는 개인키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키. 주소는 공개키고 개인키가 실제 그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개인키가. 그래서 공개키와 쌍이 되는 개인키가 있어야지만 그걸 넘길 수 있어요. 아무나 넘기면 안 되죠.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못 넘기더라도 누가 넘길 수 있어요? 은행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 넘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주소 공개키에 해당되는 거죠. 비트코인 주소는 공개키로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개인키는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개인키도 비트코인 공개키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그래서 숫자와 문자로 조합된 문자열이고, 각 개인키는 비트코인의 공개키하고 쌍을 이룬다 그래. 쌍. 그렇죠? 그래서 공개키에 잔금을 해제한 다음에, 여기 잔금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주소로 옮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금을 해제할 수 있는 게 바로 개인키다. 개인키.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트코인 거래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의 등기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집 사고 파셨나요? 아직 못 샀다고요? 네. 집을 사고 팔 때는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집값을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럼 5억을 그 판 사람한테 넘겨주잖아요. 넘겨준다고 집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있어요? 법무사라는 사람이 와요. 법무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을 파는 사람의 집문서가 있어. 집문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거기다가 집문서에다가 산 사람의 자기 이름을 지우고 판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제 그게 자기 거가 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거래도 그 부동산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나면 비트코인 소유권을 넘기고 이를 블록체인 장부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그쵸? 내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내 비트코인 주소 있고 다른 사람 비트코인 주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100개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얘는 10개의 비트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100개에서 50개를 넘겼어. 그런데 이게 제3자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디지털 서명. 디지털 서명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공개키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걸 디지털 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것은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내 개인 키로 요거 50% 수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공개 키 가지고 50 수정이 됐구나. 그럼 나도 60% 수정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디지털 서명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건 뭐예요? 장부상의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주소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쵸? 공개 키로 은행 계좌, 개인 키는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개인 키가 있어야지만은 이 데이터를 수령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들 비트코인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보내는 계좌, 요건 보내는 계좌예요. 요건 거래 번호고,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실제 거래 내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내는 계좌는 하나가 나오는데 꼭 받는 계좌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보내는 계좌는 하나, 받는 계좌는 두 개. 왜 그런지 아세요? 보내는 계좌가 거스름돈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보내는 계좌 하나에 트랜잭션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비트코인이냐. 근데 그 10비트코인을 내가 3비트코인만 보내줘. 그러면 둘로 쪼개져야 되겠죠. 7하고 3으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보내는 계좌, 이건 나머지 계좌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모든 블록체인을 보면은요, 비트코인 송금을 하고 나면 이렇게 계좌는 하나가 있고 둘로 쪼개지는데, 이게 금액을 완전히 다 그 10비트코인이 있을 때 10비트코인을 주게 되면 이게 계좌 하나가 같아요. 그건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